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명존중 벌써 11주차 강의가 됐네요. 이번 11주차 강의는 우리 강의 계획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뇌사와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뇌사와 장기이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현지에서 27명에게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여학생이 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고 김유나 양인데 4년 전에 장기를 이식받은 미국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유나 양의 부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힘들어도 웃음이 안 나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마일. Gift of lif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유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유나가 참 대견스러워요. 네, 미국 유학을 갔었던 딸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장기를 기증을 함으로써 27명의 새 생명을 살리고 그 중에 한 가족이 그 장기 기증을 한 그 학생의 나라, 우리나라를 찾아왔었다고 하는, 그리고 서로 기증을 하고 기증을 받은 그런 가족들 간의 만남을 갖다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은 아들이 진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 이식을 갖다가 받아서 그래서 생명을 이제 연장을 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또 불의의 사고로 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장기 이중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년 전 심장을 기증받아 아들을 살린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지자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린 뒤 자신도 언젠가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김춘희 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런 김 씨 가족에게 지난해 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심장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죠.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어차피 이식이라는 거는 심장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가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요? 아들은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게 됐고 김 씨의 간절한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훗날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김 씨는 불의의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 가족들은 김 씨의 뜻을 받아들여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습니다. 엄마의 장기로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서 살아가는 거니까 엄마가 다른 3명한테 가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엄마의 소원이기도 했으니까. 김 씨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숭고한 정신을 아로새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요.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애들한테 헌신적으로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 연합뉴스 TV 이호진입니다. 예, 두 영상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내용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뇌사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지 뇌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사. 오늘의 주제가 뇌사 및 장기 이식이었었는데, 뇌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뇌가 어떤 질병이나 또는 상해로 인해서 손상이 생겨서 장애를 받게 됐는데, 그것이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의식을 잃고 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발 운동 또는 자발 호흡이 불가능해진 그러한 상태이고요. 보조장치에 의해서만 맥박이라든가 또는 체온, 호흡, 그리고 혈압의 일시적 유지는 가능한데 그거는 일시적 유지예요.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뇌사라고 합니다. 그 뇌사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뇌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뇌사라고 판정을 갖다 내리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의학적인 그러한 이제 기준을 갖다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첫 번째가 선행 조건이 있고 두 번째가 판정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 이식 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뇌사 판정의 선행 조건이 이래요. 원인 질환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되든 질병이 되든. 두 번째가 치료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 치료 가능하지 않은 그런 뇌의 그런 상태, 뇌병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깊은 혼수 상태로 자발 호흡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 인공호흡기 아니면. 그리고 그래서 인공호흡기로만 호흡이 유지가 되는 게. 그리고 네 번째가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이나 대사성 장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내분비성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그리고 저체온 상태로서 직장 온도가 섭씨 32도씨 이하가 아니어야 돼. 저체온 상태에 빠져가 직장 온도가 32도씨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건 이제 거의 우리 모든 장기의 기능이 거의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그리고 쇼크 상태가 아닌 요것이 뇌사 판정의 선행 조건이에요. 예. 이러한 선행 조건이고, 그렇다면 뇌사 판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예. 뇌사 판정의 기준은요 이래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이고, 두 번째가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이 됐고, 두 눈의 동공을 갖다가 이제 확인했을 때 그 동공의 확대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불빛을 이렇게 비춰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리고 네 번째가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소실이 되어 있는, 즉 뇌에 의한 반사가 소실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광반사, 각막반사, 뭐 안구두부 반사 등등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광반사 같은 경우는 진짜 불빛으로 움직여서 거기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안구두부 반사라든가 또 뭐 구역 반사라든가 기침 반사라든가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반사 응답이 전부 소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발운동, 제뇌경지, 제피질경지,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여섯 번째, 무호흡 검사에서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여덟 번째가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일정 시간 동안 6시간에서 48시간
예,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그런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는 뇌파 검사, 예, 뇌파 검사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평탄파가 지속되는 그런 유형일 경우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돼야 뇌사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기능이 전혀 없어 라든가 이래서 뇌사 판정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뇌사하고 아주 유사한, 혼돈하기 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식물인간. 그럼 식물인간은 뭐냐? 예. 식물인간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외부 환경과 자극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뇌사랑 거의 비슷한데, 그에 따른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뇌관, 예, 뇌의 줄기입니다. 뇌관과 연수가 손상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는, 이 식물인간의 경우는. 그래서 잠을 자고 깨는 행위라든가, 또는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이라든가, 또 자율신경 기능들, 예를 들어서 위장의 운동이라든가, 또 호흡, 심장 운동, 예,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부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의식이 깨어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식물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뇌를 포함해서 뇌관이라고 하는, 예, 우리 몸으로 이어지는 뇌의 줄기들, 중추, 이것이 죽어 있는 상태, 까맣게. 여러분들 좀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대뇌도 다 죽어 있지 않아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뇌관도 살아있는 상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기능 검사를 통해서 뇌사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 회복이 불가능해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비슷한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는 뇌사고, 예, 다시 회복이 되는 상태는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뇌가 살아있으니까. 뇌관이라고 하는 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때 봤었던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나왔었던 배우 중에, 탤런트 중에 김성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식물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왜 다시 깨어날 수 있는데, 근데 장기 기증을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김성민 씨.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뇌사 또 그리고 식물인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이렇다는 거예요. 손상 부위가 뇌사의 경우는 뇌관을 포함한 전체, 대뇌 부위 전체.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대뇌 일부만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신 상태는 뇌사의 경우 심한 혼수 상태에 있는데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상태예요. 의식만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이죠. 기능장애는 뇌사 상태는 심장박동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반해서 식물인간은 기억이나 사고 등 대뇌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든가 또 어떤 그 장기라든가 모든 기능들은 되는데 전혀 의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운동 능력은 뇌사는 움직임 전혀 없고요. 식물인간의 경우는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도 보이는 거예요. 호흡 상태가 뇌사 상태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해요. 그리고 경과 내용은 뇌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도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7년 후인가 뇌사에 빠진 지 그런데 그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찾아서 회복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기타 뇌사 상태는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식물인간의 경우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 기증을 통해 장기 이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가끔씩.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장기 이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이 된 장기, 그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장기를 다른 부위, 자기 장기 중의 일부를 다른 부위로 옮길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피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둔부에 있는 엉덩이 쪽에 있는 피부를 뭐 얼굴 쪽이나 눈에 잘 띄는 쪽으로 이렇게 옮긴다라든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에 옮겨서 넣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장기 이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장기 이식의 종류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 이식이에요. 자기의 장기, 피부도 장기의 일종이거든요. 자신의 장기를 갖다가 이식하는 경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죠. 피부 이식뿐만이 아니라 자가 조혈모 세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제대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태어날 때 탯줄과 태반 사이에 남아있는 혈액 있죠?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요. 거기에는 조혈모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라도 성장을 하다가 혈액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걸렸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제대혈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조혈모 세포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회복시키는 그런 경우가 자기 자신의 장기 이식인 거고요. 동종 이식은 타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동물이라면 다른 동물, 같은 동종 간에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장 이식이라든가 각막 이식이라든가 또는 피부 이식이라든가 뭐 등등 간 이식이라든가 이러한 사례인 것이고요. 그 동종 이식에는 생체 이식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고, 그리고 뇌사 및 사망자의 장기 이식의 경우에는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망한 사람인 것이죠. 거의 뭐 반드시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뇌사나 사망자의 장기 이식을 갖다 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이종 이식도 있어요. 이종 이식은 뭐냐면 이제 종을 달리하는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적합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장기를 옮기는 경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옮겼다라든가 이식을 했다라든가 이러한 사례이고요. 또 인공장기 이식도 있죠. 최근에는 뭐 인공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인공신장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투석을 아주 컴팩트한 그런 이제 인공신장, 즉 투석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럼 장기이식을 언제부터 했느냐?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기이식은 1969년에 신장이식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이제 1969년에 했고요. 이때 대한이식학회가 창립이 됐고, 그리고 의료보험제도가 1979년부터 이제 그 이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지만 79년도부터는 이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보험을 갖다 여기 이제 적용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기이식도 의료보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984년에는 새로운 면역억제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 도입이 돼서 장기이식의 경우에도 거부 반응 없이 다른 사람의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려져 있고요. 서울대병원의 뇌사자 간이식이 1988년에 있었고요. 또 1990년에는 한림대병원에서 뇌사자에 의한 신장이식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뇌사나 장기이식과 관련된 것들이 그 사회 문제화 되고 이슈화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뇌사와 관련해서는 1983년 또 89년 93년 이렇게 지속해서 뇌사를 어떻게 판정을 하고 또 그 기준은 뭐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1968년 세계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정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장기이식법과 관련해서는 1999년에 그 제정이 되었는데 2000년 2월에 처음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됩니다.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 10월에 개정이 됐고, 또 2018년부터 이제 그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장기이식의 유형, 그리고 기능 가능한 그런 장기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신체에 있어서 살펴본다면 장기이식의 유형, 여기 보시면 요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동그라미는 뇌사자를 통한 그런 기증이고요. 그리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능한 그런 부위이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 뇌사자에 의한 그런 이제 기증이고요. 회색이 까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제 사후 기증, 사망을 한 연후에도 이제 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망, 그냥 일반적으로 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망인 경우에도 기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망 인 경우에 기증을 할 수 있는 것이 파란 거잖아요. 거의 다 쓸 수는 없지만 이 각막 같은 경우, 사람의 경우 각막, 그리고 인체 조직 중에서 일부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후 한참 시간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직후에 사망 판정을 내린 직후에 적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짙은 회색, 즉 까만색이 이제 뇌사자이고요. 엄격한 뇌사 판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생체 기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생체 기증의 경우에는 뭐 크게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냥 그런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뇌사 판정을 받은 연후에 장기 기증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한 사람의 뇌사자가 최대 9명에게 장기 이식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본 영상에서는 27명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 부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만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식의 순기능은 뭐고, 또 장기식을 통해서 이것도 항상 내사에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장기식의 기능 중에서 순기능은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나 유지에 이러한 그 이식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또 의학 기술이 발달된다. 불치병이라든가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의 경우에는 이거예요.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사에 빠져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옮겼다고 치자고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심장이 B라고 하는 사람으로 옮겼는데 어떤 사람이 원래 심장의 주인이냐고요. 예, 이러한 생명에 대한 가치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조금 슬픈 얘기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심장 팝니다. 이런 것들이 벽에 붙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의도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도로 이 장기들이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고 이제 그러한 역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전부 반영해서 해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기 이식을 어느 때 어떠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이고 또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식의 윤리적인 표준을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 예, 제임스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기 이식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개발이 됐었던 그러한 기법, 의술 다 적용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장기 이식을 통해서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가 장기 이식의 1차적인 목적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유효한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느냐를 갖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복지 증진에 이것이 이식을 통해서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러한 것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돼. 나 장기 이식을 받아서 그리고 내 삶을 연장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연관자, 환자 및 가족 또는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장기 기증을 하는 그 기증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가 비례 원칙으로 환자의 치료비를 능가하는 그러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장기 기증을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 그렇게 비용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생명을 더 연장을 하지 못해서 딱 그걸 갖다가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치료 효과가 그 비용을 능가하는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적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장기 이식의 윤리적인 표준을 우리 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뷰챔프 차일드레스라고 하는 이 두 분 학자는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결정권의 원칙, 자율과 인간 존엄성 존중에 의해서 환자 또는 장기 기증자, 장기 기증자는 이미 내사에 예를 들어서 빠진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가 또는 희망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 내사가 아닌 경우 생체 기증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또는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공자나 또는 그걸 갖다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자율과 인간 존엄성을 갖다 존중하는 원칙에서 자기 결정권 원칙이 고려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역행금지 원칙, 불가해의 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장기 기증 또는 장기 이식을 통해서 신체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행의 원칙이에요. 이게 좋은 의도로,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불법적인 어떤 장기 거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좋은 의도로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정의의 원칙이에요. 정의의 원칙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네가 돈을 조금 더 낼 테니까는 너부터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희망자에게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장기 이식을 할 때 장기 기증자의 장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적출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자의 장기 적출 요건이에요. 첫 번째, 살아있는 자의 장기 적출. 이건 이제 생체예요. 그렇죠? 동의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이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동의의 경우에 적출이 가능해요. 다만 19세, 기존의 19세를 16세 이상으로 2019년에 법을 조정했어요. 일부. 그 전까지는 19세 이하는 안 됐어. 그랬었는데 2019년부터는 16세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도 있어요. 나 장기 기증하겠다. 또 16세 미만의 부모 없이 형제나 자매에게 골수 이식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뇌사 및 사망에 의한 장기 적출의 경우에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 동의한 경우, 그런 경우에 본인이 동의를 했어. 내가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난 장기 기증을 하겠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으면 불가해요. 장기 적출을 할 수가 없어. 유가족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본인의 동의 또는 반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족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16세 미만인 자는 부모가 동의한 경우, 부모가 동의한 경우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럴 경우에는 편부모가 동의를 함으로써 장기 기증자의 장기를 갖다 적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과 관련된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뇌사에 빠지게 되면 불의의 사고로 나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장기 기증 등록을 하게 되고요.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고, 또 장기 이식을 갖다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 장기 이식을 갖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의료기관에다, 장기 이식 등록기관에다가 서류를 통해서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요.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 등록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뇌사에 빠지게 되면 진짜 뇌사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뇌사 조사를 하고 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판정 결과를 갖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디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기를 적출을 해서 장기 이식을 갖다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과 관련된 기증 절차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장기 기증자가 뇌사 판정 대사 관리 전문기관에 이제 의사 표시를 하고요. 장기 이식 관리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 내용을 장기 이식 등록기관에서는 장기 기증자 그리고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자, 요것들의
이제 과정을 갖다 전부 대절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 적출을 한 그런 장기를 갖다가 이식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기증 절차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 어느 정도나 될까요? 또 장기 기증 현황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장기 기증자, 장기 이식 대기자가. 그런데 장기 이식 대기자는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장기 기증자는 늘어나는 게 너무 미미해요. 예, 장기 기증자는. 이 기증자라는 것은 물론 생체, 자기 살아있는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뇌사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 나는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만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의 통계로서 해외 사례를 갖다 보면은요,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2019년 통계인데요. 스페인의 경우 제일 많아요. 48명. 인데 반해서 인구 100만 명당 기준입니다. 미국이 33.2명, 우리나라 8.7명,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해외 선진 국에 비해서 아직도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를 갖다가 난 기증을 하겠다. 그 기증된 장기를 이식을 받겠다. 이식을 받을 때 그러면 장기 이식은 어떠한 분배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분배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갖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장기의 분배 원칙, 의학적인 유용성, 기회견등의 문제, 장기 매매의 문제, 또 사회적 합의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분배 원칙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직형이 완전히 일치하는 환자, 그리고 이식이 절박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부분에서는 조직형 일치 환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기를 오래전에 신청한 사람부터 먼저 이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의학적인 유용성 측면에서는 장기 이식의 절박함과 의학적 관점의 이식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식한다 그래서 100% 성공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이것도 거의 비슷해.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조직의 일치라든가 뭐 등등등등 고려를 했을 때 적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더 높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기회등등의 문제는 비슷한 정도의 절박함, 성공 가능성을 가진 젊은 환자, 노인 환자 이렇게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유효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장기 매매의 문제예요. 제공 가능한 장기가 부족하거나 장기 밀매와 같은 불법적 방법이 등장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요거는 물론 이제 불법적인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또 사회적 합의성이에요. 장기 분배와 관련된 기준의 사회적 합의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1교시 시간이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꽤 경과해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